지금까지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이루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셨습니다. 상고 기각 원심이 2심 내용이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좀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2심에서 나온 내용이 전부 다 확정 판결로 나온 건데요. 네. 우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가장 문제 삼아왔는데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체포방해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으니 이 내란죄 자체가 성립이 하지 않는다. 수사 자체가 위법하고 적법하지 않은 수사 개시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네. 이러한 논리를 이제 남은 재판에서도 더 이상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네. 뭐야? 끝났어. 야 큰일 났네. 된 거죠? 오늘 잘 된 겁니다. 잘 됐다. 일단 야 됐다. 오, 이렇게 끝나네. 그러면 이제 7년 확정. 예, 아, 설명이 확정.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너무 훅 끝났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아까 그래서 윤석열 출석도 안 하지 않습니까? 법률심이니까 법률적 판단이 잘못됐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냐 아니냐는 법률적 판단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것도 법리적 판단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판단한다고 하면서 원심 판단이 맞다, 항소심 판결이 맞다 이렇게 법률 판단을 해준 거고 예.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니까 사실관계니까. 우리는 법률심이라 사실관계 다투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 원심 그냥 그대로 간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깔끔하게. 큰일 났네. 그 다음 출연자들 빨리 연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완전 길어질 줄 알고. 완전 꼬여버렸네. 제가 금방 끝날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내리면 금방 끝난다. 기분은 좋지만 제가 아주 지금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와, 나는 그 수사권 문제, 공수처 수사권 문제 예. 항상 윤석열 측에서 이제 문제 삼았는데 그거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네. 오늘 또 길어지겠구나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오늘 판결의 가장 핵심 포인트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 지금 7년 받는 거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나머지 지금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순간 다 끝나. 와. 내란 재판이 다 흔들릴 수 있으니 흔들려. 예. 이 사건에 네. 있어서도 지금 전체적인 건 여러 가지 범죄 사실, 공소 사실이 있지만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이제 본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이 다툴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체포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저항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이런 주장이죠. 그게 예.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대통령실이야. 그래서 군사상의 어떤 보호 네. 돼야 되는 구간이고 그거는 승낙을 받아야 돼. 근데 경호처장이 승낙해 준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불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거부한 거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야.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습니다. 크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주장인데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볼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기서 조금 갈래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원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 있어. 그런데 거기서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조문에서 하고 있냐면 그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인지한 적이 없어. 공수처에서 인지한 적이 없고 고발장 받아서 했는데 인지라는 것은 인지 보고서가 붙어서 즉 고발이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고발도 있어야 되고 고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수사의 단서라고 표현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용어는 수사의 단서인데 고소 고발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죄가 있네라고 알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고소 고발은 됐어도 인지는 안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인지라는 것 자체는 고소는 고소장, 고발장, 고발은 고발장인데
인지는 인지 보고서라는 게 수사 기록이 붙어야 되는데 이건 인지가 아니고 고소 고발이 된 거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면서 인지한 사건이 아니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지 보고서 이런 거하고 관계 없는 거야. 수사를 하면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고소든 고발이든 어찌 됐든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다 인지인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그 공수처 수사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아니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제 논란이 없게끔 앞으로는 공수처에도 내란에 대한 수사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건 동의하고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백하게 좀 넣는 것이 좀 어떤가. 어떻습니까, 제 의견? 당연히 그런 공수처법 발의가 돼 있고 네. 아, 돼 있어요? 네 발의가 돼 있습니다. 돼 이제 있어요. 처리해야죠. 근데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재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수처를 법조 비리만 전담하는 전담 기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고위공직자의 주요 범죄들로 여전히 하면서 내란죄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냐, 네. 이 역할론에 대한 지금 뭐랄까 논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출발 자체가 사실은 검사들이 잘못한 것을 아무도 수사할 수 없으니 네.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출발하면서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한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너무 많은 수사 대상과 너무 많은 수사 대상자들이 있는데 공수처 인력으로 다 지금 못하니까 예. 너무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처음 출발처럼 법조 비리만 판사 검사랑 수사에 관여하는 수사관들 여기 법조 비리만 전문적으로 수사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하게 만들자라는 논의는 있습니다. 아, 지금 있어요. 물론 현재 기준으로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지금 확대한 법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올라가 있긴 한데 판사의 비리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번에 저기 그 전에 저희 누구죠?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 이제 시기요? 근무 시간에 술 먹고 예.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자진해서 지금 사직서를 냈거든요. 제주지방법원의 판사입니다. 오창훈인가 뭐 이런 그 사람이 했는데 이제 지금 징계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직서를 수리했느냐 이 부분이 약간 논점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질의가 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공수처의 수사 범위인지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따져볼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지금 수사 범위를 버려놔가지고 사실 공수처가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러니까 검사, 판사 이런 사람의 수사기관, 그러니까 권력 작용으로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개인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건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고 네. 다른 사건 아예 떼내야.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이죠. 수사는 각자 알아서 하게 하는 거예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검찰이 수사 안 하겠지만 각자 이 역할을 하게 하는 판사도 재판을 하게 하고 다 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정확히 감시하는 기관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공수처는 좀 그렇게 개편해야 된다는 게 저도 찬성을 하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한 가지만 더 아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아까 윤석열 측에서 주장한 게 이제 두 가지였죠. 아까 체포영장 자체가 부적법하니까 우리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얘기했던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군사보안시설인데 지금 경호처장이 허락을 안 해줬잖아. 그때 승낙을 안 했거든요. 승낙을 안 해서 그럼 들어온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우리가 체포영장을 저지하건 뭐하건 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두 번째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했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110조가 뭐냐 대법관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군사상 비밀 보호가 유지되는 지역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1항에 규정돼 있다. 네. 근데 2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2항에는 무조건 승낙을 거부하면 안 되고 그 요건이 있다. 그래서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란 게 뭐냐? 예를 들어서 그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통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쫙 열거하면서 근데 이 건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승낙을 거부하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승낙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110조 2항의한 승낙 그거가 아니니까 승낙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 네. 그러니까 수색하러 들어간 건 정당한 법집행 행위야. 네, 중요한 그러니-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체포영 정지하면 그런 건 다 죄가 돼.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에서 중요한 그 딱 두 가지 있잖아요. 가장 계속 첨예하게 다툰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윤석열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것들이 다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첨예하게 다툰 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한 했습니다. 거예요. 예. 판결에 이렇게 정리할 수 의미 있는 있겠습니다.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판결이 너무 짧아서 갑자기 다들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러실 수 저도 있는데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기분은 좋아요. 예. 아니, 너무 뭐 그렇게 느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윤석열 같은 찌질한 법기술자를 만나니까 우리가 이게 공수처의 관련 사건을 어떻게까지 해석해야 되느냐를 맞아. 지금 왜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압수수색할 때 국가 군사당 뭐 비밀을 뭐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승낙 받아야 되냐 이 얘기를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좀 황당하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지기현. 지기현이.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구속 취소. 그게 핵심이었어. 예, 그때 지기현이 내건 논리는 뭐 수사권. 나를 시간으로 바꾼 것도 있지만 네. 바로 이 방금 말씀하신 수사권과 관련해서 의문 제기를 해놨어요. 다툼의 여지 있으니까 위에서 예. 한번 따져봐라. 그렇죠.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수사권 있다. 그렇지. 라고 명확하게 답을 준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지기현은 이제 뭐 어디 혼내야지. 그렇죠. 지기현이 그 판결을 매우 이상하게 했다라는 것과 이 예리한 지적입니다. 항소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심우정이 둘 다 매우 나쁜 놈이다라는 게 이 대법원 판결로 그렇지. 인정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잊으면 안 돼. 중요한 아주 잊으면 안 적절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핵심입니다. 네. 지기현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건 틀렸다는 것을 자신들의 형님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형님들이. 판단내는 거야. 형님들이 맞잖아요. 여성도 예. 있습니다. 대법관 중에. 예. 여성도 있다고? 형님. 죄송합니다. 네. 누님 형님들이. 네네네. 그러면 쓰리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쓰리백이 완벽하게 막아냈단 말이야. 쓰리백. 쓰리백. 맞잖아. 그러면 지기현이는 최소한 무슨 뭐 자숙을 한다든가 사과를 한다든가 징계를 한다든가 뭐 해야 돼. 지경 근데 그런 게 너무 안 들린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그럼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요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는 미결수에서 이제 완전 기결수가 된 거죠? 확정 나는 겁니까? 그렇죠. 이 7년은. 그러면은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다른 데로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동해야 되는 거 이상 안 아닙니다. 합니까? 여전히 그 다른 사건을 다른 하고 있기 사건이- 때문에 미결이라. 예. 그럼 죄 많은 사람은 유리하네. 유리하다기보다 그게 유리하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유리하다고 어쨌든 말하기 계속 단속하면서 형량이 늘어나는 거죠. 일반. 아니 그 근데 윤석열은 어차피 무기라 형량이 더 늘어나진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노역을 하지 않는 구치소에 있는 건 맞죠. 구치소가 편한 거는 맞죠. 예. 맞아요? 왜냐면 면회 제한 같은 게 기결수는 한 달에 4번 정도밖에 안 되고 일반 면회가 구치소 같은 건 날마다 일반 면회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접견도 변호사 접견도 이제 기결수는 이제 제한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할 수가 없죠. 이제 미결이어야 변호인 접견이 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혜택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제 다른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법적으로는 그래요? 미결이어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은 애가 이제 대법 확정 판결 받고 깜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얘 다른 죄가 또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아. 그럼 얘는 다시 구치소로 이감시켜줘요? 그게 이제 그걸로 구속이 따로 되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게 불구속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이제 사건은 해당 불구속인 사건은 거지. 불구속 영장이 상태잖아요. 없으면. 근데 지금 이거는 계속해서 구속영장이 계속 발부된 상태로 지금 현재 미결 상태인 윤석열은 그걸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미결인 거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추가 뜨면 구속되는 사람들이요 추가 뜨는 걸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해요 사실은. 그랬습니까? 네, 왜냐하면 형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이 보였다가 갑자기 끝이 안 보이고 다시 늘어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검사들이 괴롭힐 때 그 분리 기소를 합니다. 한 번에 재판 받아서 징역 뭐 3년 나올 거를 분리 기소하면 찔끔찔끔 계속 형이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합치면 결국에 뭐 4년, 5년 더 되기도 하고. 그럼 다른 재판 이제 나오면 죄수복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요. 이제 그건 미결수. 또 미결이- 아. 미결수니까. 그 사건은 또 미겔이니까. 아, 그렇게 턱시도 입고 안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알았지? 아, 이거 보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참. 알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조금 뒤 잠시 뒤 오후 2시에 대법원에서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이제 최종 3심 판결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약간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오늘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3심에서 혹시 뒤집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물론 윤석열이 지금 여러 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는 것이다. 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전에 이제 조희대가 작년에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3심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아예 그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열받고 분개하고 억울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서 그 선고 날짜를 대선 뒤로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려가지고 그냥 그게 없던 일이 됐는데 물론 없던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은 미치지 못하게 됐다. 그거는 누가 봐도 법원 공무원 법원 노조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유야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은 뭐랄까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윤석열 체포방해 3심을 맡은 대법관이 이수견 대법관이라는 사람인가 봐요. 보니까 저는 이분 몰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2024년 8월에 윤석열이 임명을 제가 했고 추천자가 이 사람을 누가 추천했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조희대가 추천하고 윤석열이 임명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보면 이제 아주 뭐 극우 뭐 이런 성향은 아닌데 중도 보수 성향이다.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 판례들을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분이 이제 보니까 이공계 출신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이고 뭐 젠더 연구회 회장도 지내고 그랬는데 혹시나 왜 그러냐면 작년에 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을 윤석열을 체포해 올 때 공수처랑 경찰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경찰이 이걸 수사할 공수처가 이걸 수사할 권한이 있어? 당시에도 논란이 좀 일었어요. 근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이따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데 문제는 공수처의 만약에 수사 권한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리가 없는 걸로 이렇게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수처 수사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당시에 어차피 1심과 2심에서는 공수처의 체포 정당했다. 합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3심이란 것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몇 년, 특히 이 체포방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다가 2심에서 2년이 늘었죠. 그래갖고 징역 7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가 관저 안에 있으면서 경호처, 김성훈이나 뭐 이런 애들한테 중궁화기로 무장하라. 그래갖고 진짜 그때 유혈 사태가 날 뻔도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께 하나 비화를 말씀드리면 경찰 중에 그 뭐랄까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에 남명호 부장이라고 경호 3부장이 체포 그러니까 처음에 1차, 2차 체포에 실패했잖아요.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왜 실패했냐면 내부의 구조를 잘 모르니까 그 관저라는 곳이 만약에 차량이 들어올 때 땅 밑에서 뭐 이렇게 지뢰가 나오고 이런 시설들이 있나 봐요. 그냥 밀어붙였다가는 안에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지. 땅에서 각종 이 장애물 시설물이 있지.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경호처의 그 부장 남명호 부장 남부장 이분이 들어올 수 있는 팁을 경찰 측에 알려줬었습니다. 알려줘가지고 근데 이분이 김성훈 차장이 남명호가 알려준 걸 알고 나서
그리고 이 남명호 부장은 김성훈이한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훈이가 이 남명우를 해임시켜버리고 징계 해임을 안을 해버리고 나중에 간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구제를 못 받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체포방해 1등 공신인데 못 받다가 이분이 이제 결국에는 다행히도 인사혁신처에서 징계가 이제 대폭 낮아진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징계가 없어졌던가 아니면 경고였던가 굉장히 낮아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조성현 대령 같은 분 훈장도 받고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좀 포상을 해줘야 되고 좀 영전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관저 내부에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에 대한 것들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뭐 댓글창이 시끄러운데 뭐 난리가 났습니까? 네, 뭐 저는 반청도 아니고 반석도 아니고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말씀드리면 제가 정치평론가가 아니고 기자 출신이고 지금은 뭐 회사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프리랜서 기자 정도 되겠네요. 제가 평론가도 아니고 당의 일은 당에서 하십시오.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물론 그 당대표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기자들은 그런 것들을 보도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크게 없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께서 뭐 반명이다, 반석이다, 반청이다 크게 의미가 없다. 뭐 한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권 탄생하니까 뭐 봉지욱이 영전할 거다, 청와대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한참 있었다고 하던데 심지어는 제가 홍보수석을 제가 대통령한테 추천을 했다는 그런 낭설까지 돌고 제가 무슨 방통위원장 후보라는 찌라시까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거 없는 다 소문이고 그게 뭐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고 그 관심도 없고 제가 뉴스타파에서 기자 생활하다가 청와대에 바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일은 당에서 하시고 청와대 일은 청와대에서 하시되 그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불법이나 위법, 편법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그때는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언급을 할 수 있겠죠. 딱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께서 뭐 저의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거는 글쎄요. 지금 저 위에 말벌 한 마리가 또 신경을 쓰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혼자 방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에서 말벌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한 마리 잡았는데 여기 유독 말벌이 많아요. 여기 시골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말벌에 만약에 제가 생방송 중에 쏘인다라고 하면 바로 119에 제가 만약에 기절을 한다 그러면 119에 바로 좀 신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드론은 아닙니다. 말벌이 아주 작은 이거 소형 드론인가? 좀 카메라로 좀 비춰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 앞에 카메라가 3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생중계가 되는데 신경이 좀 쓰이네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내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파기환송이 돼서 무죄가 나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말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고 한 몇 %의 가능성. 왜냐하면 하도 이상한 일들, 조희대 대법원에서 하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유죄 뒤집혀서 무죄 나오면 진짜 그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해가지고 바로 탄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관들이요. 예전에 제가 취재를 해보면 대법관들이 서로 딜을 하기도 거래를 하기도 한다고 뭐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주심이 있고 또 재판장이 있고 한 3명 정도가 같이 한 사건을 처리를 하거든요. 물론 주심이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내가 이 사건을 꼭 무죄로 파기환송을 하고 싶어. 근데 저 사람을 설득해야 돼. 그럼 저 사람이 주심하는 사건에 내가 또 협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거래를 하는 게 있다고 제가 대법관을 지내신 분한테 좀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대법원의 실태, 현실이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대법원의 실태가 이렇다. 야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만 그랬는지 계속 그랬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특히 작년에 조희대가 했던 짓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걱정이 됩니다. 물론 뭐 이진관 판사 같은 분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고 어제 되게 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어제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뉴스타파 그 한상진 김용진 기자가 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되게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걸 기사로 썼는데 어제 윤석열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기억하시죠? 이른바 윤석열 커피 사건. 뉴스타파 한상진 김용진 기자와 저 이렇게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재판받고 있는데 뉴스타파 재판하고 제 재판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각각 하고 있는데 재판장은 동일합니다. 백대현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의 1심도 이분이 했어요. 근데 징역 5년을 줬죠. 근데 2심에서 징역 5년 부족해 라고 해서 2년 플러스해서 징역 7년을 줬는데 법조인들은 대부분 뭐라고 그랬냐면 징역 7년에서 8년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적게 줘서 제가 이분 왜 이러지? 좀 사실 이분한테 재판받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 때가 있는데 이분이 어제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내가 보니까 제가 이분한테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분을 비판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산입니다. 네, 오산이고 어제 이분이 제목이 지금 이게 뉴스타파 기사인데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처벌 의사 있다고. 윤석열이 어제 뉴스타파 명예훼손, 본인이 명예훼손 당했다고 하는 그 재판인데 앞서 윤석열이 한번 나왔을 때는 그래서 뉴스타파 그 보도 봤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뉴스타파 보도를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지금 명예훼손을 당한 사건이고 무슨 보도를 했는지 알아야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할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윤석열이 되게도 굉장히 황당하게 윤석열이 굉장히 황당하게 나는 그 뉴스타파 보도를 못 봤어요. 근데 검찰이 죄가 있다고 하잖아요. 검찰이 죄가 있으니까 기소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이 기자들을 처벌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어제 또 이제 두 번째 나와가지고 한 말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증인신문을 오전에 한 2시간가량 받았대요. 2시간가량 받았는데 말미에 이제 김용진 기자가 그러니까 자기는 조우영 뭐 대장동 대출 그렇고 봐준 적도 없고 뭐 자기는 불법이 하나도 없었다. 불법이 하나도 없었는데 얘들이 허위 조작 보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뭐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왜 나왔나 생각을 해보면 그냥 더워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더워가지고 계속해서 안 나오고 이 기자들을 처벌해달라 말라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연속해서 지금 두 번째 나왔고 재재판에도 부를 겁니다. 재재판에도. 뉴스타파 보도를 못 봤는데 제 보도를 받겠습니까? JTBC.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JTBC에서 했던 보도가 2022년 2월 21일 당시에 3월 9일 대선이었잖아요. 2월 21일에 제가 대장동 검찰 수사 기록으로 당시에 남욱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이 대장동 업자들이 한 얘기예요. 당시에 윤석열이가 박영수 특검 조우영이가 박영수 특검을 변호사로 선임해가지고 윤석열 주인검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건이 없어졌다고 이 사람들이 검찰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그걸 보도했어요. 근데 그게 뜬금없이 윤석열 당선 18개월 만에 사건이 돼가지고 제가 가짜뉴스 보도했다고 뭐 저희 집을 압수하고 제가 또 공교롭게도 제가 뉴스타파에 입사를 했잖아요. 뉴스타파에서 입사해서 제가 또 뭘 했습니까? 대장동 검찰 수사 기록을 입수해가지고 정영학 녹취록 1325쪽 전문 공개했죠. 검찰 수사 보고서 공개했죠. 제가 1년 동안 보도를 하면서 윤석열의 검찰이 박영수 특검을 수사 안 할 수 없게 돼가지고 박영수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역 7년인가 받아가지고 2심 재판 중인데 어찌됐든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뉴스타파 보도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재재판에서 나오면 아마 JTBC 보도도 못 봤다고 할 텐데 거짓말인 게 제가 보도하고 3, 4일 뒤에 TV 토론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제 보도 내용을 거론했었어요. 윤석열 커피 왜 타줬냐, 그 조우영이 커피 왜 타줬냐, 대장도 그렇고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윤석열 커피란 말 자체가 언론 기사에 나온 게 한 줄도 없습니다. 단어가. 제 보도에서 남욱이 검찰에서 조우영이가 들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다라고 검사에게 진술을 했고 그 커피 타준 검사가 누구예요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만배영한테 들었는데 윤석열 주인 검사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얘기를 했고 그 조서를 제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도하기 전에는 윤석열 커피란 말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검찰이 어찌됐든 그 TV 토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2월 아마 2022년 2월 25일 토론이었을 거예요. 제 보도한 4일 후에 물어봅니다. 조우영이 대장동 대출 불었고 왜 커피 타줬냐고. 그러면서 윤석열 커피 논란이 크게 터졌는데 한 보름 뒤에 3월 6일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에서 김만배 육성을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김만배 육성에서 윤석열과 조우영과 커피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남욱 변호사가 2011년 당시에 조우영과 김만배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10년 뒤인 2021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백대현 부장판사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증인 왜 검찰에서 한 말과 지금 한 말이 달라요? 지금 증인 여기 재판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저랑 지금 한상진 김영진 기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백대현한테는 재판 못 받겠다.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그리고 더군다나 체포방해 사건에서도 법조계에서 당연히 징역 7년 8년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징역 5년 줬어요. 징역 5년. 5년 줬는데 체포방해 사건 2심에서 징역 7년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대법원에서 이거 공수처 수사 권한 없다라고 사건 뒤집어 버리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근데 기피 신청을 해도요. 이화영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신문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바꿔줘요. 근데 백대현 재판장이 여태까지 이 법정에서 증인을 압박하고 왜 검찰에서 한 말과 다르냐고 호통을 치고 난리를 치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방해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피 신청을 좀 해야겠다. 근데 제 재판 자체가 너무 느려가지고 뉴스타파 재판은 그나마 저보다 좀 빠른데 제 재판이 얼마나 느리냐면 제 다음 재판이 한 11월쯤에 있을 것 같아요. 증인이 한 열 몇 명이 더 남았습니다. 증인이 한 13명인가 남았는데 증인 한 명 신문하는데 한 2달 걸려요. 한 달에서 2달. 13명이면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앞으로 시작을 해도 1년에서 1년 6개월이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이런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얼마나 제가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 받고 윤석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했고 명태균 창원지검 수사기록 제가 다 공개했고 검찰과 맞서서 일선에서 그런 수사를 받으면서도 저희는 검찰과 맞서 싸우면서도 주눅들지 않고 진짜 할 만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재판을 정권이 바뀌고 있는데도 받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진짜 자괴감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또 드는 거죠. 저희는 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맞서 싸웠다고 하고 뭐 했고 저희가 또 뉴스타파에 2022년 10월에 가서 작년 10월에 나왔으니까 제가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보도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리박스쿨 보도, 작년 대선 기간에 리박스쿨 보도였고 제가 이제 팀장이었는데 저희 팀원들은 진짜 주말 밤낮 없이 잠도 못 자고 일했습니다. 예. 일념은 하나였어요.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거 하나였어요.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과 나눈 카카오톡, 텔레그램 그 전문 공개한 것도 제가 공개한 겁니다. 그때 저희가 정말로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재판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저는 3심까지 가려고 하면 이재명 정권 내에 3심까지 마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좀 들어요.
예, 들어서 어제 제가 웬만하면 제 재판이나 내용이나 이 재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백대현 재판장의 저 행위는 만약에 말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기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판사한테 이렇게 당하면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법원 앞에 가보시면 막 버스 트럭까지 대절해가지고 억울한 판결 다시 해달라고 울부짖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가끔 뭐 모든 그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가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번에 검찰청 이제 뭐 보안사건 폐지하고 검찰청 폐지를 하겠지만 검찰보다 더 상급 상위에 있는 조직은 법원입니다. 법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뿐이지 영장을 발부하는 권한은 판사에게 있고 심지어 판사는 재판하다가 얘 자세가 불량하고 똑바로 안 하면 과태료 몇 번 먹이다가 법정 구속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유죄 판결 나오면 법정 구속시키고 구속영장을 판사가 그냥 발부할 수 있어요. 청구 없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재판을 받는데 A 판사를 만나느냐 B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A 판사를 만나면 유죄, B 판사를 만나면 무죄. 이런 일이 정말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만약에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에서 뒤집어 버리면 야 이거는 진짜 법원의 실체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일말에 약간의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김만배도 마찬가지로 신학림 전 언론노자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2021년 9월 달에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만배의 이야기와 남욱의 이야기가 일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아니 이 보도를 왜 이렇게 늦게 했어? 만약에 제가 보도하고 곧바로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제가 했었는데 대선 3일 전에 한 게 뭐가 문제였냐면 사전투표가 다 끝났을 때였어요. 역대 대선 중에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대선인데 사전투표가 끝나고 보도한 걸 가지고 뉴스타파가 대선 개입을 했다. 그때 한 37%가 38%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로 뉴스타파가 이 보도를 해가지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면 사전투표 전에 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김만배 신학림 녹음 파일을 신학림 당시에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들고 있다가 사인끼리 사석에서 녹음한 거를 가지고 보도하는 게 적절한가. 그리고 김만배와 선후배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도 생각을 안 하다가 제 JTBC 보도를 보고 김만배가 얘기한 게 사실이긴 해. 똑같네 남욱이 저 JTBC 보도랑 이 생각이 들었대요.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렇다면 보도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3월 5일인가 한상진 기자에게 준 거예요. 이 녹음 파일을. 사전투표 그때 3월 5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4일 5일, 뭐 3일인가 4일 그랬는데 사전투표 끝나고 나서 그래서 보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윤석열의 검찰, 서울중앙지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백신 수사팀장 얘들은 윤석열 커피라는 프레임 자체를 김만배와 민주당이 짜고 쳤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 건데 뭐 서설이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어제 윤석열이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증인신문을 하잖아요. 증인신문을 하는데 막판에 김용진 기자가 아시죠?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2023년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였는데 물어봅니다. 2시간 만에 윤석열이가 자기는 오후에 변호인 접견에 대해서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김용진 피고인이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제가 이제 어제 없었기 때문에 저도 들은 건데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데 이게 잘 안 보이네. 예. 증인신문 말미에 피고인인 뉴스타파 김용진 기자가 신문 기회를 얻어가지고 윤석열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러니까 2025년 9월 5일에 대통령실에서 이 뉴스타파랑 봉지욱이 이 사건은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이렇게 수사 방향을 딱 정해줘요.
검찰 수사가 9월 1일에 시작됐는데 4일 만에 수사 방향을 딱 정해주니까 김용진 기자가 너 당시에 네가 대통령이었는데 그런 발표한 거 네가 알고 있지? 보고는 받았지? 했더니 자기는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근데 거기서 기억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용진 기자가 하나 더 물어보려고 했대요. 하나 더 물어보려고 하니까 난데없이 이 재판장 백대현 재판장이 기억이 없다고 했으니까 더 물어보지 말라고 제지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윤석열이가 증인으로 나와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중언부언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피고인은 자기 방어권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물어보겠다라고 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사는 아직 질문도 제대로 못했어요. 시간이 여기가 가겠다고 하니까.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면 윤석열이 증인 신문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질문 한 개 하고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윤석열이가 답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다니까 기억이 없다고 윤석열이 얘기했으니까 더 물어보지 말라고 제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백대현 재판장이 하나의 질문만 하기로 했으니까 마이크를 회수해라고 하면서 그 법정의 경위가 가가지고 피고인 김용진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뺏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기사를 되게 드라이하게 썼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황당하던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 법원에는 제가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판사들이 너무 많다. 백대현 재판장이 처음 이런 게 아닙니다. 제 재판에서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판사예요. 판사인데 증인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A라고 진술을 했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A라고 진술한 것은 검사가 압박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압박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